전란이 몰고 간 그늘은 오랫동안 백운골을 짓누르고 있었다. 산등성이마다 무너진 기와 조각이 빛바랜 비늘처럼 흩어져 있었고 초가지붕은 바람 한 줄기에도 삐걱대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다. 들판에는 한때 누렇게 익어 흔들리던 벼 대신 잡초가 무성했고 마을 어귀의 오래된 팽나무는 뿌리까지 드러난 채 버티고 있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비단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 새들이 울어도 받아주는 이 없는 쓸쓸한 메아리만이 골짜기를 맴돌았다. 이 마을 끝자락에는 혜연이라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젊었으나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남편 도윤은 의병에 합류해 떠났고 그날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사흘을 버티다 돌아올 줄 알았고 석 달이 지나면 소식이 있을 거라 믿었으나 어느덧 새해가 지나버렸다. 그 긴 시간 동안 혜연은 집을 지켰다. 다른 이웃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녀만은 떠날 수 없었다. 마당 귀퉁이에 여전히 남편의 허리끈과 낡은 신발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윤이 아직 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게 하는 작은 부적 같았다. 혜연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다. 부지런히 빗자루를 움직여도 흙먼지와 낙엽은 끝도 없이 쌓였다. 그날도 혜연은 솜의 끝을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쓸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도 바람이 세구나.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허공에서 흩어져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가을의 바람은 차갑고도 건조해 마음마저 바싹 메마르게 했다. 부엌의 장독대는 오래전부터 비워져 있었고 남은 곡식이라곤 한가리 바닥에 눌어붙은 보리쌀 몇 움큼뿐이었다. 그래도 혜연은 굳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저녁마다 대문 앞에 등을 켜두었다. 언젠가 돌아올 남편이 어둠 속에서도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등이 실제로는 바람에 흔들리며 외로움만 더욱 선명히 드러내곤 했다. 해가 기울 무렵 골짜기엔 짙은 안개가 깔렸다. 땅거미가 마을을 집어삼키자. 바람에 떠밀리듯 낯선 발걸음이 어귀로 들어섰다.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사내. 머리칼은 땀과 흙으로 뒤엉켜 있었고 손에는 피로인지 흙탕물인지 알 수 없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의 등에는 금이 간 칼집이 매달려 있었다. 칼은 이미 제 기능을 잃었으나 묵직하게 어깨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언뜻 보기엔 떠돌이 거지 같았으나 자세히 보면 그의 어깨에는 아직 전장을 누볐던 무인의 기세가 남아 있었다. 사내는 휘청이다. 결국 혜연의 집 앞에 무너져 쓰러졌다. 아이고. 누구요? 혜연은 깜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낯선 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달빛이 드리운 얼굴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눈 밑이 파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버려진 사람의 체념보다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혜연은 망설였다. 전란 이후 낯선 이를 집 안에 들이는 건 곧 위험을 부르는 일이라 배워왔다. 그러나 눈앞에 사내를 두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차마 할 수 없었다. 달빛 아래 쓰러진 사람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양심까지 버리는 일 같았다. 그녀는 잠시 두 손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고 결국 사내에게 다가갔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자. 사내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혜연은 그의 천이 식어 가는 것을 느끼며 급히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다. 낯선 사내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혜연의 어깨는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자 처음에 걸린 작은 풍경 애풍칭이 길게 울렸다.
마치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예고처럼. 방 안에 눕힌 뒤 혜연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쌀뜨물을 부어 죽을 끓였다. 오랜만에 피어오른 불길 위로 하얀 김이 뽀얗게 올라왔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죽이 끓는 동안 낯선 사내를 힐끗 바라보았다. 누더기 같은 옷자락 틈으로 드러난 팔뚝에는 오래된 상처와 굳은 살이 뒤엉켜 있었다. 전쟁터를 지나온 이임이 분명했다. 죽이 다 되자 혜연은 그릇에 담아 사내의 곁으로 가져갔다. 조심스레 그의 머리를 일으켜 숟가락을 입에 대자 사내는 천천히 그러나 간절히 삼켰다. 몇 숟가락을 넘기고 나서야 겨우 작은 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조금만 쉬다 가겠소. 목소리는 힘없었으나 말끝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고집이 묻어 있었다. 혜연은 그가 덮을 수 있도록 장롱 속 깊이 넣어두었던 도윤의 겨울 호쩌고리를 꺼내주었다. 그 옷은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옷자락에서 오래 묵힌 먼지 냄새와 함께 옅은 추억의 향이 스며 나왔다. 사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옷을 받아 입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숙연함이 감돌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지붕 틈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풍경이 잔잔히 울렸고 그 소리에 맞춰 등잔불이 흔들렸다. 혜연은 오랫동안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홀로 버텨왔지만 방 한켠에 다른 숨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낯설고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사내 또한 오랜 방랑 끝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달빛은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함을 알리고 있었다. 혜연의 초가 안방에는 여전히 잔잔한 긴장이 감돌았다. 불청객을 들인 건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달빛 아래 쓰러져 있던 사내를 외면했다면 그건 그녀가 그간 버텨온 마음의 마지막 지탱마저 놓아버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방 한켠에 누워있는 사내의 호흡은 불규칙했다. 마치 불길 속에서 꺼졌다 살아나는 작은 불씨 같았다. 혜연은 이마 위에 젖은 수건을 얹고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오래도록 불을 보지 못해 눅눅한 기운이 감돌았다. 혜연은 장독대 맨 아래에서 남은 보리쌀을 한 움큼 꺼내어 씻고 쌀뜨물을 모아 작은 솥에 부었다. 모닥불 위에 솥을 올리자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불빛이 일렁였다. 화로 위에 놓인 숯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 탓에 금세 부스러졌지만 혜연은 그것마저도 귀하게 여겼다. 김이 오르며 부엌안은 은은한 곡식 냄새로 채워졌다. 혜연은 나무 뚜껑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했다. 눈꺼풀 아래에서 작은 떨림이 이어졌는데 그것이 전장의 악몽인지 굶주린 몸의 본능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그 옆에 앉아 조심스레 손등을 살폈다. 굳은 살이 마치 나무 껍질처럼 두텁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칼을 수없이 쥐었던 흔적이자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싸움을 버텨낸 증거였다. 잠시 후 죽이 다 끓자 혜연은 사발에 담아 들고 와 그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조금이라도 삼키셔야 하오. 그녀가 숟가락을 입가에 대자 사내는 본능처럼 입술을 열었다. 첫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는 미약하게나마 숨을 고르며 삼켰다.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이 넘어갈 때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방랑하며 굶주리고 버려진 듯 살아온 탓에 따뜻한 죽 한 그릇조차 가슴을 파고들어 눈물을 터뜨리게 했다. 괜찮소. 정신이 좀 드시오 혜연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사내는 간신히 눈을 떴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고여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불빛 같은 것이
어슴풀에 빛났다. 그는 한참을 입술을 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겸이라 하오. 그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이름을 꺼내듯 천천히 자신을 소개했다. 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겸 씨, 이제 조금이라도 편히 쉬시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다만 무겸이 숨을 내쉴 때마다 등잔불이 작게 흔들렸고 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곁을 지켰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은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무겸은 여전히 힘겨운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다. 아직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똑바른 자세에는 무인의 기품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손으로 짚어보더니 헐거운 돌 하나를 집어 올려 다시 끼워 넣었다. 혜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 모습을 흘끗 바라보았다. 초라한 누더기를 벗고 남편의 옷을 입은 무겸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당당한 모습이었다. 몸은 좀 어떠시오? 혜연이 곁눈질하며 물었다. 무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나아졌소. 이제 떠나야겠지.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말과 달리 머무르고 싶다는 갈망을 숨기지 못했다. 혜연은 그 눈빛을 읽었지만 모른 채 하며 말했다. 며칠만 더 쉬어 가시는 게 어떻소?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니? 말끝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리하여 무겸은 혜연의 집에 며칠 더 머물렀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다. 혜연은 여전히 낯선 사내와 한 집에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고 무겸 또한 과부의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조금씩 일상을 공유했다. 혜연은 밥을 지어 무겸에게 나눴고 무겸은 집 주변에 쓰러진 울타리를 세웠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무겸은 악몽에 시달렸다. 전장의 함성, 칼부림, 피 냄새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잠결에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었다. 혜연은 놀라 잠에서 깨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소. 꿈일 뿐이오. 그녀가 이마 위에 손을 얹자 무겸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인간의 온기를 새삼 느꼈다. 날이 갈수록 혜연은 무겸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투에는 예의가 배어 있었고 행동에는 절제가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 때조차 정좌한 자세를 유지했고 마당을 걸을 때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과거의 보통 사람이 아닌 장수로서 사람들을 이끌던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겸 또한 혜연이 단순한 과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홀로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녀의 손길에는 강인함이, 눈빛에는 고요한 결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살아갈 이유를 일가으는 힘이었다. 며칠 후 무겸은 우연히 혜연이 방 한켠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성스레 접어두고 있었다. 옷감에 손끝을 대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겸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편이 살아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소? 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마을에서 제일 잘생긴 사내였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눈동자의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무겸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질투 같은 감정이 스쳤지만 동시에 그런 마음을 품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분이셨소 하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무겸은 혜연을 돕는데 더욱 열심을 냈다. 마당을 정비하고 무너진 담을 새로 세웠다. 때로는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왔고 때로는 물동이를 길어와 우물가를 정리했다. 혜연은 그에게 매 끼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하지만 이제 풍경이 울릴 때마다 그것은 외로움의 종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의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동안 무겸은 혜연의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어느새 그의 몸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마당을 돌며 무너진 담장을 살피고 넘어간 기둥을 바로잡았다. 낡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빗방울을 막기 위해 짚을 더 선고 헐거운 돌담을 고쳐 쌓았다. 혜연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틈틈이 그를 바라보았다. 남편 도윤이 집을 떠난 뒤 이 마당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삭풍만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발자국이 남고 다른 숨결이 베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인 주걱을 꼭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잠시 머무는 이방인일 뿐이야.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점점 흔들렸다. 어느 날 무겸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혜연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하지 못하는 갈증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그는 분명 떠나야 할 몸이었지만 점점 이 집의 온기에 발목이 잡히고 있었다. 혜연 또한 그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핑계 삼아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몸은 이제 어떠시오? 혜연이 물었다. 무겸은 짧게 대답했다. 많이 나아졌소. 이제 떠나야겠지.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머뭇거림이 새으며 있었다. 혜연은 그 머뭇거림을 읽고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조금 더 쉬었다 가셔도 돼요. 아직은 온전치 않아 보이니? 그녀의 말은 담담했으나 속내에는 간청이 어렸다. 그렇게 해서 무겸은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는 낮에는 마당 일을 도왔고 밤이면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려 애썼다. 하지만 종종 악몽이 그를 덮쳤다. 전장의 비명, 피 냄새, 칼날의 번쩍임. 그는 꿈속에서 신음을 토했고 몸부림쳤다. 혜연은 그럴 때마다 일어나 그의 이매의 수건을 얹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소. 다 꿈이오. 여기, 이제 안전하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무겸은 점차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스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장작을 가지러 간 무겸은 오랜만에 검을 들어 올려보았다. 녹슬고 무거웠으나 손에 쥐는 순간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운이 되살아났다. 그는 몇 번 허공을 베어보았다. 동작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습관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혜연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모르게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장수였구나. 그날 밤 무겸은 방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혜연,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소? 혜연은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다. 긴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도윤은 용감했지요? 그러나 용감하다고 해서 무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이웃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무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도 도윤이 살아 있었고 자신은 그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를 느꼈다. 내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뒤로 그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담벼락에 틈새를 메웠다. 어느 날은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와 지붕을 고쳤다. 혜연은 그런 그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겸은 우연히 혜연이 방 한구석에서 남편의 옷을 꺼내어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옷감에 손을 얹고 가만히 흐느꼈다. 그 모습은 무겸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는 몰래 방을 나와 마당을 서성였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흐드러졌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남편만이 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혜연 곁에 머물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오랫동안 떠돌며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이곳이 자신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다가왔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러나 풍경이 울릴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쓸쓸함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내는 은밀한 약속처럼 들렸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백운골의 늦가을 바람이 깊게 스며들던 어느 날,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떠돌았다. 전란 중에 들이닥쳐 사람들의 곡식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던 도적대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흘려듣던 이들도 있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뚜렷한 공포로 바뀌었다. 낮게 깔린 말발굽 소리가 골짜기 끝에서부터 메아리 치듯 들려왔기 때문이다. 남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몇몇은 서둘러 산 너머로 피신하려 했으나 이미 길목에는 낯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왔구나. 노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의 표정에 절망이 드리웠다. 그 소리를 들은 무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바뀌었다.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무장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군복을 꺼내어 손에 쥐었다. 먼지에 절어있던 옷감에서 묵은 전장의 냄새가 풍겼다. 허리끈을 매는 순간 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다. 도망치지 않으시겠소? 혜연이 물었다. 무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이제는 도망할 곳도 도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곳만 찾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이 무너지면 도윤의 흔적도 사라지요. 그래서 난 떠날 수 없소.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강했다. 바람이 불자 첨에 걸린 풍경이 길게 울렸다. 그 소리는 이번엔 경고가 아니라 다가올 싸움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무겸은 남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도적의 움직임을 살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으나 무겸의 존재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오래전 전장을 지휘하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10명 남짓일 것이요. 모두 흉포하고 굶주린 무리들이다. 그러나 우린 이 땅을 버릴 수 없소.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숫자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겸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었으니 대신 그는 스스로 칼을 쥐며 말했다. 내가 앞에 서겠소.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멀리서 낮게 깔린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흙먼지가 일며 마침내 도적 무리가 마을로 들어섰다. 열댓 명의 사내들은 칼과 창, 몽둥이를 들고 으스대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들의 우두머리, 칼가흠이라 불리는 사내는 광대뼈 아래로 깊게 그어진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잔혹함과 조롱이 동시에 빛났다. 여긴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있었군. 칼가흠이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남은 집은 죄다 뒤져라. 먹을 것. 감나는 것 다 가져와라. 그리고 여인들을 데려오라. 그 말에 사람들의 숨이 멎는 듯했다. 혜연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무겸의 손이 허리에 칼자루를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떠돌이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난 장수의 표정이었다. 혜연, 무겸이 낮게 불렀다. 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서워도. 물러서지 마시오. 이 땅을 지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오. 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잠시 후 도적 무리 중 3명이 혜연의 집으로 다가왔다. 거친 손길이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안에 누구 있느냐 대문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혜연은 깊은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적들은 그녀를 보자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예쁜 과부가 홀로 있구나. 두목님이 좋아하시겠네. 한 놈이 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혜연은 얼굴을 찌푸렸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눈빛만은 결연했다. 그 순간 무겸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오랫동안 칼집에 잠자던 검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여인에게서 손을 떼라.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도적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숨은 수컷이 있었군. 그들의 시선은 무겸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그의 몸짓에서 풍기는 위험한 기운은 그들을 잠시 주춤하게 했다. 그럼에도 숫자의 우위를 믿은 도적들은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네가 누군데 우리를 막느냐 한 놈이 조롱하듯 물었다. 무겸은 대답 대신 검을 들어 올렸다. 달빛이 칼끝에 번쩍 스쳤다. 그 순간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전장의 살기가 방 안가득 퍼졌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풍경이 길게 울렸다. 그것은 마치 결전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대문 앞에서 마주한 긴장감은 마치 활시위를 끝까지 당긴 듯 팽팽했다. 도적 셋은 혜연의 팔을 움켜쥔 채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무겸이 칼을 높이 쳐들자 그들의 얼굴의 순간 두려움이 스쳤다. 달빛에 번득인 칼끝은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누비던 무장이 다시 살아났음을 알리는 징표였다. 놈을 죽여라. 도적 중 하나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무겸은 몸을 낮추고 검을 휘둘렀다. 날카로운 철이 공기를 가르며 번쩍. 순간 도적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허공에서 두 동강 났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무겸은 발걸음을 비틀며 측면을 파고들어 단숨에 그들을 제압했다. 쓰러진 도적이 신음을 토하며 땅바닥에 뒹굴었다. 그러나 소란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졌다.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도적들이 일제히 몰려왔다. 열댓 명의 흉포한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덮쳐오자 무겸의 이매에 땀이 번졌다. 그는 분명 오랜 무예를 지닌 장수였으나 한 사람으로서는 수적 열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칼과 흠이 군중을 가르며 걸어 나왔다. 그의 입계는 조롱 섞인 웃음이 번졌다. 허허, 이게 누구인가? 내가 잘 아는 얼굴 아닌가? 혹시 예전 조정에서 이름 날리던 장수 무겸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때 조선의 맹장으로 불리던 이름이 지금은 누더기를 걸친 떠돌이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무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칼가흠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하, 세상이 참 우습지 않은가. 한때 군을 이끌던 자가 이제는 과부 집에 숨어 있다니. 내 꼴이 참으로 처량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무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도적 무리의 압도적인 숫자는 결국 그를 넘어뜨렸다. 여러 놈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의 몸을 붙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쇠사슬이 손목을 조였고 무겸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잡았다 도적들이 외쳤다. 무겸의 검은 땅에 떨어져 바위 위에서 무겁게 부딪혔다. 광장으로 끌려 나온 무겸은 수많은 눈길 앞에 세워졌다. 도적 무리의 웃음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들었다. 그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매달려 울었다. 칼가흠은 무겸 앞에 서서 입꼬리를 비틀었다. 내 놈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한때 맹장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진 짐승일 뿐이지. 아무도 널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 광장을 메우는 순간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뚫고 혜연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도 단단했다. 아니요. 혜연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혜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떨리는 손을 모아 쥐고 크게 외쳤다. 그는 나와 함께할 사람입니다. 광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무겸은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깊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그의 시선에 혜연의 눈빛이 불을 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칼가흠은 잠시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쓰더니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거 재미있군. 과부가 버려진 장수를 택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너희 둘 다 내 것이 되겠다. 여인은 내가 즐기고 장수는 내 발밑에서 구경하게 해주지. 혜연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무겸을 향해 손을 뻗으며 외쳤다. 무겸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내가 여기 있소. 그 순간 무겸의 가슴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올랐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빛났고 쇠사슬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목에서 피가 흘렀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풍경이 울렸다. 마치 하늘조차 이 순간을 알리는 듯. 길고 날카로운 울림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무겸은 이를 악물고 쇠사슬을 끊어내듯 몸을 비틀었다. 근육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쇠사슬이 삐걱이며 풀려나갔다. 그 순간 그는 옆에 있던 도적 하나를 덮쳐 검을 빼앗았다. 송아, 아니, 혜연을 놓아라. 그의 고함이 천둥처럼 퍼졌다. 도적들이 놀라 물러섰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겸의 검이 번쩍이며 첫 번째 도적을 쓰러뜨렸고 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누군가를 지켜야 할 장수였다.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겸이 쇠사슬을 끊고 검을 빼앗아 들자 도적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의 두려움이 그들의 발끝을 묶었지만 수적 우위는 여전히 그들 편이었다. 칼가흠이 크게 손을 내저었다. 서어라 저 장수를 쓰러뜨려라. 도적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때렸고 불빛 아래에서 검의 섬광이 교차했다.
무겸은 오래된 몸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매서웠다. 왼쪽으로 파고드는 적의 창날을 튕겨내고 오른쪽에서 휘두르는 몽둥이를 베어내며 그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피로와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으나 검이 휘두르는 궤적은 여전히 호랑이의 도약처럼 날카로웠다. 2명, 3명. 무겸은 연속으로 적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적은 10명이 넘었다. 무겸의 어깨와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고 피가 옷을 물들였다. 숨은 가빠졌고 팔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혜연의 시선에 쓰러진 도적의 칼이 들어왔다. 그녀의 가슴은 요동쳤다. 남편이 떠난 뒤 다시는 칼을 잡을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눈앞에 무겸이 지금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가 쓰러진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혜연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움켜쥐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베었다. 숨이 막힐 듯 두려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용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무겸을 향해 달려들던 도적의 등 뒤로 다가갔다. 무겸 뒤를 조심하시오. 그 외침과 동시에 그녀는 칼을 힘껏 찔렀다. 날이 깊숙이 파고들며 도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놀란 무겸이 돌아보았을 때 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혜연. 무겸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젠 나도 싸우겠소. 더는 잃고 싶지 않소. 무겸은 그녀의 말에 눈을 굳게 감았다가 떴다. 그의 검은 다시 힘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적들과 맞섰다. 무겸은 앞에서 검을 휘둘렀고 혜연은 뒤에서 그의 빈틈을 메웠다.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녀의 칼끝은 분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두 사람의 호흡은 놀랍게 맞아떨어졌다. 칼가흠이 이를 갈며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혹이 교차했다. 쓸쓸한 과부와 버려진 장수가 날 맞겠다고 우습구나. 그는 커다란 도검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칼끝이 허공을 가르자 바람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무겸은 그 검격을 막아내며 뒤로 밀려났다. 칼가흠의 힘은 맹수 같았고 무겸의 쇠약해진 몸은 버티기 힘겨웠다. 그러나 그 옆에는 혜연이 있었다. 그녀는 무겸의 등 뒤에서 도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눈빛으로 끊임없이 그를 붙들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그 눈빛이 무겸의 귀에 속삭이는 듯했다. 피 튀기는 전투가 이어졌다. 무겸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더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검을 높이 들었다. 혜연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한 발짝 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칼가흠은 몰렸다. 그의 눈빛에는 초조가 번졌다. 이것들이 그는 분노에 치를 떨며 혜연을 향해 돌진했다. 네가 죽으면 장수도 무너질 것이다. 그 순간 무겸은 몸을 날려 혜연을 감싸 안았다. 칼가흠의 도검이 무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고 피가 뿜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무겸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여 칼가흠의 가슴을 꿰뚫었다. 칼가흠은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무겸을 바라보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땅을 울리며 쓰러지자 남은 도적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목이 쓰러지자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뿔뿔이 달아났다. 광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무겸은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다. 무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누르며 흐르는 피를 막으려 했다.
눈물이 본물처럼 흘러내렸다.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오. 이제야 당신을 붙잡았는데 무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따뜻한 정이 어려 있었다. 나도 이제 떠돌고 싶지 않소. 그 말을 남기자. 그는 서서히 의식을 잃었다. 혜연은 떨리는 어깨로 그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다. 작은 어깨에 실린 무거운 몸은 벅찼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을 기리는 종소리처럼 길게 퍼졌다. 혜연의 품에 안긴 무겸의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어깨는 이미 피로 젖어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장수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무너진 담벼락이 그들을 삼킬 듯 기울어졌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바람이 더 깊은 불안을 불러왔다. 하지만 혜연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절박함만이 남아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무겸을 방 안에 눕혔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서 흘러내린 피가 이불에 번져 갔다. 혜연은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정신을 가다듬었다. 곧장 장독대 뒤편에 숨겨둔 작은 약첩을 꺼내고 산에서 캐언뿌리 약초를 꺼냈다. 도윤과 함께 살던 시절.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해 모아두었던 것들이었다. 혜연은 손을 떨며 약초를 다지고 숯불 위에 다려낸 즙을 무겸의 상처에 발랐다. 상처에 닿자 그는 신음소리를 흘리며 몸을 움찔거렸다. 혜연은 눈물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소. 무겸. 살아야 하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밤새 불길처럼 열이 무겸의 몸을 태웠다. 그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꿈속에서 여전히 전장을 헤맸다. 진격하라. 막아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혜연은 그 손을 더욱 세게 붙들며 귓가에 속삭였다. 여긴 전장이 아니오. 당신은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되어. 내가 곁에 있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혜연은 지쳐 눈꺼풀이 내려앉을 때마다 차가운 물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손바닥은 뜨거운 열기로 화상을 입은 듯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했다. 제발 살아만 주오. 새벽녘 긴 밤이 끝날 무렵 무겸의 열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혜연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눈은 뜨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이 나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주었소. 그러니 떠나지 마오. 잠시 후 무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는 열에 들떠 희미했지만 분명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혜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 도윤이 떠난 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었다. 잊고 지냈던 이름의 울림이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여기 있소. 무겸. 나는 당신 곁에 있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 말을 들은 듯 무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지만 그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혜연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밤이 다하도록 곁을 지켰다. 그날 이후 혜연은 온 정성을 다해 무겸을 돌보았다.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를 캐왔고 작은 솥에 정성껏 죽을 쑤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날마다 그의 상처를 씻고 새 천으로 감쌌다. 손끝은 갈라지고 온몸은 지쳤지만
혜연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무겸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그의 몸은 서서히 힘을 되찾아갔다. 피로 물들었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고 며칠이 지나자 앉을 수 있을 만큼 기운을 회복했다. 그러던 넷째 날 아침, 무겸이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첫눈에 들어온 건 혜연이었다. 그는 곁에서 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위었지만 단단한 눈빛,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새어나온 숨결까지도 무겸에게는 눈부셨다. 살아있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혜연은 그 소리에 눈을 떴다. 무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자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다. 무겸 정신이 드셨구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무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당신이 날 살렸소. 그리고 이 마을도.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우린 함께 지켜낸 것이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흘렀다. 전쟁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자리에. 이제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밤마다 혜연은 무겸의 곁에서 불빛을 지켰다. 풍경이 바람에 울릴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의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종소리 같았다. 며칠 후 무겸은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혜연의 손을 붙들고 조용히 물었다. 혜연,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진심이요. 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남편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실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을 가로막지는 않소. 무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자신은 잊힌 존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다. 이제 나는 버려진 장수가 아니구나.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그 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알리는 시작의 바람이었다. 새벽 햇살이 골짜기를 가르며 내려올 때 무겸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여전히 몸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혜연은 그의 곁에서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괜찮으시오. 무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마당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직 무너진 담이 남아 있었고 텅 빈 밭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무겸의 눈에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였다. 이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무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날부터 무겸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마을의 재건에 나섰다. 그는 무너진 담을 고치고 황폐해진 밭을 갈았다. 삐걱대던 지붕을 손보았고 쓰러진 울타리를 다시 세웠다. 혜연도 그의 곁에서 일을 거들었다. 작은 손으로 풀을 뽑고 장독을 닦고 흙먼지를 털어냈다. 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찍이 지켜보던 이웃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무겸의 용기와 헌신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흩어졌던 이들이 돌아와 함께 집을 세우고 논을 일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다. 불길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연기가 솟아올랐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어느 날 저녁, 무겸이 혜연에게 말했다. 전쟁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이었구려. 혜연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지이지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연의 말은 그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한 달이 흘렀다. 무겸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고 마을은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았다. 무너졌던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했던 밭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았고 노인들은 장독대 옆에서 된장을 젓는 소리에 웃음을 되찾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무겸은 오랜만에 검을 들었다. 처음에는 손의 무게가 생소했으나 곧 몸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검놀림에는 더 이상 살기와 분노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이 춤과도 같은 평화로운 움직임이었다. 이제 이 검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오. 무겸이 혜연에게 말했다. 지키기 위한 것이오. 이 마을과 그리고 당신을. 그날 밤 무겸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곁으로 혜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저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겠지요. 혜연이 속삭였다. 무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소. 저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킬 것이요. 시간은 흘러 마침내 두 사람의 혼례가 열렸다. 화려한 의식은 아니었지만 그날 마을은 웃음과 노래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꽃잎을 뿌렸고 노인들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우리 마을의 영웅과 그의 신부에게 축복을 마을 어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연은 붉게 물든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무겸은 당당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산자락에 묻힌 도윤의 무덤을 찾았다. 혜연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다.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용서하고 축복해 주시길. 무겸도 함께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여인을 지키겠소. 당신이 사랑했던 이 마을도 함께 지키겠소. 그 순간 산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도윤의 영혼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세월은 흘러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무겸은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검보다 마음을 먼저 세우는 법을 전했다. 아이들은 그를 스승으로 존경했고 혜연은 곁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혜연은 무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소. 무겸은 눈을 크게 뜨더니 아이처럼 웃으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우리의 아이. 이 아이는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자라나리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지켜냈다. 무너졌던 집마다 다시 웃음이 깃들었고 황폐했던 들판마다 풍요가 찾아왔다. 도적들은 다시는 백운골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무겸의 검과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그들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봄이 찾아왔을 때 혜연과 무겸의 집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다. 그 나무는 두 사람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눈부시게 하얀 꽃을 터뜨렸다. 그 아래에 앉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소. 무겸이 말했다. 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린 함께 걸어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소. 청명한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 후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버려진 장수와 외로운 과부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그 사랑은 마을을 다시 살려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인들은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꽃필 수 있단다. 그리하여 혜연과 무겸의 이야기는 별빛처럼 오랫동안 전해졌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백운골의 풍경은 여전히 잔잔히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맹세가 하늘에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 했다.